한국 자주포? 저거 엔진 어차피 독일제겠지. 23년 경력 독일 방산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서 K9을 직접 확인한 순간 뭐라고? 완전히 한국제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섭씨 55도 폭염, 모래폭풍. 모든 기계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대체 그가 사막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베르노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국제 방위산업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포병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 벌써 23해가 흘렀더군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4개 대륙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자주포와 야포를 분석해왔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어 있었어요. 분석가라는 직업이 그렇듯 편안한 밤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새벽 1시 47분, 제 보안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23해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시간에 오는 메시지는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는 이집트 국방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집트가 저에게 연락을 하다니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데엑스 2025, 즉 이집트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였습니다. 날짜는 12월 1일이었고 그들이 특별히 평가를 원하는 장비가 있었어요. 바로 K9A1 EGY라는 자주포였답니다. K-가운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한국의 자주포 K-가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지켜봐왔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포병 장비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자주포 수출국으로 변모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목격했답니다. 처음 K9을 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독일의 PZH-2000이나 미국의 M109 팔라딘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더군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자주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영하 30도의 혹한, 영상 50도가 넘는 폭염, 습기 가득한 열대우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 K-가이는 이 모든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폴란드의 얼어붙은 평원에서도, 인도의 무더운 여름에도, 호주의 거친 내륙에서도 K-가이는 작동했어요. 하지만 사막은 달랐습니다. 사막은 언제나 가장 극한의 시험장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이집트의 포병 현대화 역사를 검토했어요. 그 기록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집트는 처음에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했었어요. 가격이 저렴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섭씨 55도까지 치솟는 사막의 온도 앞에서 중국산 엔진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모래와 먼지가 기계 시스템 곳곳에 침투했고 고장이 끊이지 않았죠. 작전 가동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포병 부대원들은 실제 훈련보다 정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미국의 M809 팔라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장비라면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M809는 극심한 열기 속에서 정확도가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거리가 30km에 불과했어요. 현대전에서 이 정도 사거리는 너무 짧았습니다. 적의 장거리 포병에게 먼저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군군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막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자주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문을 두드렸죠. 한국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섭씨 55도의 폭염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것,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을 것,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도 기동성을 잃지 않을 것,
4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것.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무기 체계가 사막에서 실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걸프전 때 쿠웨이트 사막에서 수많은 장비들이 모래와 열기에 무릎을 꿇었죠. 사막은 그야말로 기계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K9A1 EGY라는 특별한 버전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과연 그들이 해낸 걸까요? 정말로 사막을 정복한 자주포를 만들어낸 걸까요? 비행기가 카이로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 보였어요. 저 모래밭 어딘가에서 K9A1 EGY가 시험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3해 동안 세계 곳곳의 포병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기대되는 적은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착륙 기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이로에 뜨거운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K9A1 EGY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느꼈어요. 독일에서 온 이 늙은 분석가가 한국의 자주포를 평가하러 이집트 땅을 밟다니. 세상은 정말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 사막 어딘가에 답이 있었어요. K9A1 EGY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국의 기술이 사막의 저주를 깨트렸는지, 모든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 건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어요. 이집트 측에서 보내온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1000마력 엔진, 52구경장 155mm 포신, 40km 이상의 사거리, 분당 6발의 발사속도.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오직 현장에서의 실제 성능뿐이에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겠다고요. 한국 장비라서 좋게 볼 생각도, 그렇다고 나쁘게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집트의 태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에서 K9A1 EGY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23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드디어 사막의 왕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벌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기계 소리,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2025년 1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EDX 방위산업 전시회는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몰려든 군 관계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이집트 육군의 주요 전시구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 주변에는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 무기 구매 담당 장교들, 그리고 군사 외교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한 가지 소문에 이끌려 이곳에 모여들었답니다. 바로 이집트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소문이었어요. 전시장 한가운데에 K9A1 EG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장 도색을 입은 그 거대한 자주포는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마치 사막의 왕이 왕좌에 앉아있는 것 같은 위엄이 느껴지더군요. 저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견고한 진화였어요. 기본적인 K9 자주포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155mm 52구경 주포, K1 전차 플랫폼에서 발전시킨 궤도식 차체, 이런 핵심 요소들은 눈에 익숙했죠. 하지만 이집트를 위해 개조된 부분들은 정말 광범위하고 목적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었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강화된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추가로 장착된 열교환기들이 차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집트 사막의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치솟을 때도 빠른 속도로 계속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보통 자주포는 너무 더우면 총열이 과열되어 사격을 멈춰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흡기구 덮개를 만져보았어요. 손끝에서 이중 여과 시스템의 질감이 느껴지더군요. 이 시스템은 사막의 가장 무서운 적, 바로 모래를 막아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기계를 움직여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는 모래 알갱이들이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 엔진과 부품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을요. 이 여과 장치는 그런 모래 입자들을 2번이나 걸러내어 깨끗한 공기만 엔진으로 보내주었죠. 바로 그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이전 방산 컨퍼런스에서 저를 알아보셨더군요. 모라카이 씨, 오실 줄 알았습니다. 현가 장치를 꼭 살펴보셔야 해요.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요압식 반능동 현가 장치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막 적응 기술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래 위에서 무거운 기계를 움직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모래가 부드러우면 바퀴나 궤도가 푹푹 빠져버리거든요. 마치 우리가 해변의 마른 모래 위를 걸을 때 발이 빠지는 것처럼요. 게다가 자주포가 큰 포탄을 발사하면 엄청난 반동이 생기는데 이 반동 때문에 차체 전체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K갑은 A1 EJ 현가 장치는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어요. 컴퓨터가 지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춰 차체의 높이와 균형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거죠.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포탄을 발사해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집트 포병들은 다른 자주포라면 꼼짝없이 갇혀버릴 지형에서도 자신있게 사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는 차체 주변을 천천히 돌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궤도의 폭이 일반 K9보다 넓어진 것도 눈에 띄더군요. 넓은 궤도는 차체의 무게를 더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서 모래에 덜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는 이집트 국방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품질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영상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죠. 이집트가 진지한 지역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K-과인 A1 EGY가 사막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황금빛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의 전설 속 괴물 같았죠. 그리고 갑자기 멈춰서더니 단 30초 만에 전투 준비를 마치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쾅! 화면이 흔들리며 포탄이 발사되는 장면.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답니다. 영상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집트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었죠. 저는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에 쥔 아이스 커피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카이로의 12월은 한국의 늦가을 같은 날씨였지만 전시장 안의 열기는 사람들의 흥분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나라 군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일종의 경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해냈다는 인정의 표시였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동 국가들이 자주포를 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 8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 계약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사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집트는 합작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집트 내에서 직접 K9A1 EGY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구매와는 차원이 다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K9A1 EJY 전시대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포탑 내부를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포탑 해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물론 넓다고 해서 거실 같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4명의 승무원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이 눈에 띄더군요. 이집트 군인들이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강화된 냉방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화면들이 포수석과 지휘관석 앞에 줄지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어가 아닌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 같지만 이런 세심함이 이집트 군인들이 새 장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었죠. 포탑에서 내려온 저는 한동안 말없이 K9A1 EGY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짐승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이집트의 군사적 야망, 그리고 변화하는 중동 지정학의 축소판이 바로 이 자주포 안에 담겨 있었죠. 전시장의 조명이 K9A1 EGY의 포신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의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났어요. 이집트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의 수호자로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었죠. 저는 수척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곳 EDX 2025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방위산업 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K9A1 EGY 자주포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던 또 다른 차량이었죠. K4봉 탄야공반 장갑차.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트럭처럼 생긴 장갑차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집트 장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이것이 왜 혁명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막에서 포병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밭. 숨을 곳이 없어요. 나무도 없고 언덕도 거의 없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적은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포병 부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탄약을 보급받을 때예요. 전통적인 포병 보급 작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주포가 포탄을 닿으면 보급 트럭이 다가와요. 그러면 병사들이 차량에서 내려야 해요. 무거운 포탄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겨야 하죠. 포탄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대고식 55mm 포탄은 약 45kg이에요. 성인 남성 몸무게의 절반이 넘는 무게죠. 이런 포탄을 수십 발씩 옮기는 동안 병사들은 장갑포호 없이 사막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군은 이 취약점을 뼈저리게 경험했더군요. ISIS 시나이 지부.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14년부터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해온 테러 조직이에요. 이들은 정규군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매복 공격, 극조 폭발물, 저격수를 활용했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바로 보급작전 중인 포병부대였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포병부대가 전투 중일 때는 사실 공격하기 어려워요. 포탑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장갑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급 중에는 달라요. 병사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죠. 이때 공격당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이집트 장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전투보다 보급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군인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해줄 장갑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불공평한 싸움이죠. 시나이 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보급작전 중에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집트군이 왜 그토록 K-10 시스템에 열광하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겪은 손실을 상상해야 합니다.
일상적이어야 할 보급작전에서 동료를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K흡은 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 K9 자주포와 똑같은 차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K9이 갈 수 있는 곳이면 K린도 갈 수 있죠? 사막이든 진흙탕이든 가파른 언덕이든 상관없어요. 기동성이 똑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그 안에 있답니다. K12, K 가운에 접근하면 두 차량 사이에 자동화된 컨베이어 시스템이 연결돼요.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요. 포탄과 장약이 K10에서 K가운으로 자동으로 이동해요. 이 과정 전체에서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차량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비접촉 방식이라고 부르더군요. 얼마나 빠를까요? K10은 약 12분 만에 K9에 104발의 포탄을 보급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직접 하면 몇 배나 더 걸릴 작업이죠? 그리고 그 12분 동안 모든 승무원은 장갑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봤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거대한 두 차량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더군요. K10이 천천히 K9 옆에 정렬하고 연결함이 자동으로 펼쳐졌어요. 그리고 포탄들이 마치 마법처럼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흘러갔죠. 소리는 기계음과 유압 작동음 뿐이었어요. 사람의 고함 소리도 무거운 짐을 옮기며 내는 신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장교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승무원들은 전투보다 보급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K9 자주포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판매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시스템이었죠. 자주포, 탄약 운반차,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자동화 기술까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통합 솔루션이었답니다. 이집트가 한국과 맺은 계약의 또 다른 측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이집트에게 이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는 거죠.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팩터리 200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직접 조립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부품을 이집트에서 직접 만들게 되죠. 결국에는 90% 이상의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이집트 국내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집트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해외에서 주문해야 해요. 그 나라와 관계가 나빠지면 부품 공급이 끊길 수 있어요. 무기가 있어도 수리할 수 없으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술 이전을 받으면 달라요. 이집트가 직접 부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외교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자국의 방위 능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국가안보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K가인의 설계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파워팩 교체 시간이에요. 파워팩이 뭐냐고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거예요. 탱크나 자주포 같은 장갑 차량의 심장이죠. 이 파워팩이 고장나면 차량은 움직일 수 없어요. 전통적인 장갑 차량에서 파워팩을 교체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차량을 공장으로 옮겨야 하고 복잡한 분해 작업을 해야 하죠.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차량은 사실상 전력에서 빠지는 거예요. K가인은 달랐어요. 파워팩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이에요. 현장에서요. 공장으로 옮길 필요 없이 정비 차량만 있으면 되죠. 30분 후에 그 자주포는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어요. 사막 환경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모래와 먼지는 기계의 적이에요. 엔진 필터가 막히고 부품이 마모되죠. 고장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30분 만에 핵심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면? 작전 가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팩터리 200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립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었죠. 탄약 생산시설, 정비훈련센터, 부품 공급망까지. 한국은 이집트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이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전략이더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세요. 미국은 무기를 팔 때 항상 조건을 붙여요.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고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만 공급받게 하죠. 그래서 무기를 산 나라는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해요. 러시아도 비슷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죠. 왜일까요? 한국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을 공유해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오늘 이전한 기술이 내일이면 이미 구식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이집트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도움으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죠. 시나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K9과 K10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구나. 이건 한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바꾸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구나. 물류의 혁명. 그것이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 K10을 사격 지휘 통제 차량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K9A1 EGY 자주포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죠. 하지만 가이드분이 이게 바로 디지털 두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 차량이야말로 전체 시스템의 진짜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량 내부는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어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에서 지도와 숫자, 복잡한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1시간쯤 머물면서 K7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씩 알게 됐답니다. 옛날 야전지휘소를 떠올려 보세요. 천막 안에 지도를 펼쳐놓거나 트럭 뒤에 무전기를 싣고 다니는 모습이요. 이런 지휘소는 총알 하나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선에서 한참 떨어진 후방에 위치해야 했죠. K11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K9 자주포와 똑같은 장갑 차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탄 파편이나 기관총 사격 정도는 충분히 견뎌내거든요. 이제 지휘관들이 최전방 가까이에서도 안전하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K11 한 대가 6대의 K9 자주포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포 레이더, 무인 항공 시스템, 홍해 연안의 해상 감시 네트워크까지 온갖 정보가 이 작은 공간 안으로 모여들었죠. 운용 요원이 명령을 입력하면 순식간에 모든 자주포에 전달됐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면 연주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요. K11이 K 간죽과 같은 무한궤도 차체를 사용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사막지형이나 리비아 국경 근처의 모래 언덕에서도 기계화 부대와 함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체 2000이나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는 훌륭하지만 지휘 차량이 훨씬 가볍고 장갑도 약해요. 전투가 치열해지면 훨씬 뒤로 물러나야 하죠. 한국 국방부가 포병의 왕국이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게 됐답니다. K-과인 A1 EGY로 화력을, K-지본으로 탄약 보급을, K-11로 지휘 통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포병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집트가 선택한 건 단순히 대포 명문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이데엑스 2025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왜 이집트는 자주포에 16억에서 1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단순한 군사 현대화를 훨씬 넘어서는 결정이었죠. 마침내 저는 이집트 육군의 한 고위 장교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집트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가장 즉각적인 안보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DMZ가 있다면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가 있는 셈이었죠.
그곳에서는 지금도 ISIS 시나이 지부가 군부대를 공격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며 가스시설과 관광시설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M10구 자주포는 사거리가 약 30km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고장이 잦았고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K9A1 EGY는 완전히 달랐어요. 40km가 넘는 사거리에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신뢰성까지. 이집트군 지휘관들은 이것이 대테러 작전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리비아 국경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다양한 민병대와 이슬람 무장 세력이 끊임없이 국경에서 도발을 일삼고 있었죠. 발사할 때마다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한 무기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K9A1 EGY는 이집트군에게 이전에는 없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나일강 문제였죠. 이 주제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집트 물 공급의 95%가 나일강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에티오피아의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 건설되고 있었죠. 물이 없으면 이집트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함의는 분명했어요. K9A1 EGY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향후 물 분쟁에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집트는 불리한 조건에서 갈등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중동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어요. 압델마지드 사크르 국방장관은 지역이 포괄적 전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이집트의 대규모 군사력 투자와 함께 보면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갈등에 대비하는 것. 강해져야 협상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K9A1 EJY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생존 전략이었죠. 시나이의 테러리스트, 리비아의 불안정, 그리고 나일강을 둘러싼 실존적 위협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한국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객의 전략적 필요를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이집트가 K9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그들의 고민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EDX 2025는 끝났지만 한국과 이집트 방산 경력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카이로를 떠나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이집트의 끝없는 사막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저는 좌석에 기대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EDX 2025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집트가 공개한 K9A1 EGY는 단순한 무기 구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기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 조건들이었어요. 최대의 화력, 극한의 사막 환경, 내구성, 자동화된 군수 지원, 완벽한 디지털 통합.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하나하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강화된 냉각 시스템은 섭씨 55도의 살인적인 더위에서도 지속적인 사격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중층 여과 시스템은 사막의 미세한 모래먼지를 완벽히 차단했죠. 반능동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도 빠지지 않으면서 발사 반동을 흡수했답니다. K렛 탄약 운반 차량은 승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제복을 탈 수 있게 만들었고요. K7번 지휘 차량은 전장에서 안전한 작전 통제를 가능하게 했어요. 전시장에서 들은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엔진 독일제 아닙니까? 그 질문 속에는 뿌리 깊은 선입견이 담겨 있었죠. 아시아 국가가 이런 첨단 기술을 만들었을 리 없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대답은 단호했어요. 완전히 한국제입니다. 그 순간 전시장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던 걸 기억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방위 장비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비행기가 지중해 상공을 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집트의 전략적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약 216대의 K9A인 EGY 자주포, 39대의 K10 탄약 운반 차량, 대략 50대의 K10인 지휘 차량, 이 모든 것이 이집트 전역에 배치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팩토리 200을 통한 현지 생산이었어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중동 지역 포병 제조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데엑스 2025의 의미는 이집트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작전해야 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K9A1 EGY는 사막의 열과 환경적 도전이 지능적인 공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집트 현지 언론이 괴물이 도착했다라고 표현했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 괴물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이집트 홍보 영상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이집트는 자국의 손으로 안보를 제조하고 결단과 성취의 잉크로 역사를 쓴다. 처음엔 거창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K9A1 EGY는 바로 그 열망이 강철과 화력으로 사막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